절세에 대한 고민을 나중에 하면 늦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1주택자도 뜻하지 않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재산세 100만 원을 절세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제 새해가 밝았군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합법적 절세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2023년 새롭게 바뀐 세법을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해가 바뀌었으니까 세법 바뀐 내용을 알아야 또 절세에 도움이 되니까요. 제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 변화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보다는 시가 인정액이 더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제한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이 10년으로 강화되는 내용이 생겼습니다. 이건 가족에게 증여받고 부동산을 팔 때 매매 차익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제한 기간 안에 팔면 증여한 분이 취득한 금액으로 매매 차익을 계산해라, 이걸 양도세 2월 과세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 제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부담이 완화되는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우선 1인당 6억 원씩 공제해주던 금액을 9억 원으로 인상했고요. 1주택자한테는 11억 원 공제해주던 것을 12억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한테 이 중과세율 적용하는 부분이 유지는 되는데, 종전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그 외 3주택 이상자한테 중과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자에게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요. 3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 기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 기준금액 이하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부담 완화되는 쪽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규정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것도 완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취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개정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세무사님만의 절세 팁,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거는 절세에 대한 고민을 나중에 하면 늦는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절세 부분을 꼭 먼저 확인하셔라, 이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 기준이 아니라 잔금 지급한 날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비과세 조건이라든가 이런 절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발견해도 그걸 보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꼭 한번 절세 방법을 알아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1주택자도 절세 앞에서 방심하면 안 된다. 사실 1주택자라고 하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고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대부분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방심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조심하면 되냐, 먼저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신 1주택자 분들 꼭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단독주택으로 해서 그냥 집 한 채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다가구 주택이 다 1주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세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각 세대가 사는 한 호 한 호를 다 원래 한 채로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3개층 주택에 6세대가 살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6채의 주택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 조건을 충족하고 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매매를 하는 그런 경우에만 1주택으로 봐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을 다 갖추고 또 매매도 쪼개서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주택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다가구 주택의 건축법상 요건 중에 보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 중에 원래 옥탑에 있는 창고나 이런 걸 개조해서 사람이 살게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근생으로 쓰는 데를 그냥 주택으로 개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 주택으로 쓰게 되면 이게 주택으로 쓰는 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3개 층만 쓰고 있었는데 옥탑 하나를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 써버린다, 그러면 4개 층이 되면서 이건 1주택이 아니라 갑자기 다주택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건축법상 요건을 위배했는지 아닌지 이걸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용주택이라고 왜 상가하고 주택 같이 돼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 겸용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겸용주택을 처음에 아마 짓거나 이럴 때에는 주택 면적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봐준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지난해 세법이 바뀌었어요. 고가주택 12억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택 따로 상가 따로 쪼개서 주택 부분만 1주택으로 비과세해준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단독주택은 주택 부수 토지라고 해서 토지 면적이 좀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주택 건축 면적의 5배 정도, 수도권 경우에는 5배까지 이걸 비과세 면적으로 봐줬는데 이게 3배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1주택자도 뜻하지 않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매매 계약서에 이렇게 사인하시기를, 도장 찍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순서만 바꿔도 절세가 가능하다예요. 우리가 조삼모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중국 일화 중에 원숭이한테 야, 먹이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 때 4개 줄게 이랬더니 다 들고 일어났는데, 야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 때 3개 줄게, 이렇게 순서를 바꿨더니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더라. 그래서 잠깐 순서 바뀐 거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는 원숭이를 저희가 살짝 비웃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 때문에 아니 뭐 순서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절세에서는 순서를 바꾸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돈이 생기신 분들이 가족 중에 뭐 자녀라든가 뭐 손자라든가 자금을 조금 지원해주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를 낸 다음에 증여를 해주면 받는 분들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순서를 부동산 일부 지분을 잘라서 증여를 먼저 해주고 같이 파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증여세와 양도세를 다 내기는 내는데 이게 왜 절세가 되느냐? 양도세는 매매 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팔면 큰 이익에 대해서 혼자 세금을 내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일부 지분을 증여해서 여러 사람이 파는 걸로 하면 매매 차익의 총액은 똑같더라도 양도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하면 뭐 5년 안에 파는 게 10년 안에 파는 걸로 제한이 확대됐다, 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과세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거주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데요. 임대 등록한 주택이 있고 내가 거주한 주택이 하나 있으면 사실은 2주택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2주택이지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도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고 팔고 난 다음에 임대주택에 다시 또 내가 들어가서 2년 거주하고 또 비과세 조건을 갖추면 이것도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순서를 잘 지키면 거주주택 비과세 먼저 받고 임대주택도 나중에 조건을 갖춰서 비과세 받으면 최고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 임대주택이 1주택이 될 때 비과세 받는 건 비과세가 가능하기는 한데요. 비과세 범위가 거주주택을 팔고 나서 오른 가격, 그것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기간 중에 전반부에서, 그러니까
내가 거주주택을 팔기 전에 매매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 않고 나중에 임대주택 한 채만 남았을 때 그 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팔 때마다 양도세를 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뭐 그게 맞는 얘기긴 합니다. 하지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판 거를 다 합쳐서 정산을 한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산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1번 부동산은 손실이 나고 2번 부동산은 이익이 났다, 이런 경우라면 이 이익을 손실과 상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난 부동산과 이익이 난 부동산을 뭉치면 절세가 정말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효과를 보려면 이 두 개의 부동산이 같은 연도에 팔려야 됩니다. 연도가 다르면 합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도움될 만한 절세 팁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생애 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기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을 살 때 취득세는 아니지만 사고 나면 재산세와 종부세 이런 걸 부담해야 될 수 있는데, 이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소유자였는지 그 사람이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는 입장이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일을 6월 1일 뒤로 하면 그 해에는 내가 안 내도 되는 거죠. 시세 10억 정도 나가는 집이라면 재산세를 대략 계산해 보면 한 100만 원 전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재산세 100만 원을 절세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요새 같은 시세 하락기에는 얼마나 더 싸게 내가 원하는 집을 잘 잡느냐, 이게 절세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B 부동산 앱에 들어가 보시면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 세금 등 부대 비용 이런 것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면서 원하는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